안녕하십니까 동문 여러분. 저는 EMBA 국기이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홍윤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릴 내용은 팬데믹 시대 럭셔리 마켓이 성장하는 이유와 전략적인 재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팬데믹 시대에 겪었던 경험들과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과연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고 굉장히 다들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럭셔리 마켓은 왜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향후 저희 전망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좀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 촬영을 하기 위해 학교에 와 있고요. 저는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저는 와이프랑 곱창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사실 왜 곱창을 먹느냐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곱창을 먹는다라는 팩트, 행위는 사실 결정되어져 있고 제가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저는 곱창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곱창을 먹기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요새 몸이 허해서 곱창이 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오늘 강의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는 의미로 축배를 들기 위해서 소주를 먹고 싶어서 곱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학교에 다닐 때 생각이 나서 동기들과 먹었던 차이나당의 곱창볶음이 생각나서 곱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또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제가 오늘 곱창을 먹을 것이라는 결과, 행동을 만들어낼 것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여러 가지 팬데믹 시대에 럭셔리 마켓이 성장했다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는 사실 수백 가지 또는 수천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이것이 정답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팬데믹 시대의 럭셔리 마켓 성장을 견인한 유일한 요소이다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평균의 직장인 또는 사회인으로서 겪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현재의 트렌드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냐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니까 좀 좋을 것 같고, 제 의견을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코로나가 최초 발병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 또는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코로나가 조금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코로나 없이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또는 오미크론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2021년 2분기 또는 4분기 때 좀 주춤했던, 좀 감소했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약간 코로나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변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팀원들 또는 가족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여러 가지 대유행 때문에 향후 얼만큼의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코로나의 피해 또는 저희가 받는 고통과는 다르게 주요 경제지표 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는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GDP 성장률을 보자면 코로나 발병 이전 수준으로 이미 성장률이 회복이 되었고, 한국 GDP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말 2020년 초반에 굉장히 급락했던 그런 성장률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회복되어 있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는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있죠. 저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제가 받는 월급과 그 월급에서 남는 금액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코로나 발병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21년 1, 2월 기준 또한 103, 104 정도로 코로나 발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그 소비를 하는 대상인 유통업체 또는 여러 가지 뷰티 화장품 업체들이 속해 있는 그런 산업군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의 소비 심리는 생물학적인 관점의 코로나의 피해와 좀 상이하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9년 말 2020년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제가 일하고 있는 딜로이트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들의 코로나로 관련한 산업의 영향들을 예측했었습니다. 실제로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는
그 온라인 유통업체는 오히려 적은 영향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럭셔리 관련한 시장에서는 딜로이트에서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의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 중간자적인 영향을 발표한 이 럭셔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셔리 마켓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뭐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또는 굉장히 비싼 차. 저는 구매할 수 없지만 저희 동무님들은 구매하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 요트, 뭐 고급 가구류, 굉장히 비싼 집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분류되는 이런 럭셔리 굿즈 외에도 고급 호텔에서 보내는 하루 1박의 경험 또는 굉장히 비싼 와인을 마시는 그런 와인의 시간 또는 파인다이닝에서 보내는 제가 저녁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 이런 경험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이 모두 합쳐져서 럭셔리 마켓을 구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럭셔리 마켓을 100으로 봤을 때 이 명품과 럭셔리 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 정도이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이런 경험, 이 바탕이 된 럭셔리 마켓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럭셔리 마켓은 연간 3%에서 5%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살고 있는 모든 지구상의 인류들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제 경제 소득 수준이 상승함으로써 리테일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리테일 시장이 약 6%에서 7% 연간 성장하는 규모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럭셔리 마켓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2021년도에 다시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래액을 기록하면서 회복이 되었고 2022년은 약 422조 정도의 규모의 럭셔리 마켓이 전 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럭셔리 마켓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인 럭셔리 마켓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나라들이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GDP 또는 GNI로 보여지는 각 국가들의 국력 또는 경제력이라고 보여지죠. 그 경제력과 국력이 바탕으로 된 국가 순위와 럭셔리 마켓은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좀 재미있는 부분은 프랑스 4위에 기록해 있는 프랑스는 사실 GDP는 세계 7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명품의 나라답게 명품 시장이 굉장히 크게 4위에 형성되어 있고요. 한국 또한 GDP는 약 12위 규모이지만 럭셔리 마켓은 약 7위 정도 규모로서 굉장히 명품을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 팬데믹을 맞아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럭셔리 마켓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대에 럭셔리를 포함한 전체 GDP 성장률이 약 3.5% 감소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6배에서 7배 정도 더 많은 타격을 럭셔리 마켓에서 받았다로 이해할 수 있고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5배에서 6배 정도 훨씬 GDP보다 더 큰 타격을 럭셔리 마켓에서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코비드 팬데믹 시대에도 GDP 성장률은 양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거와 대조적으로 럭셔리 마켓 또한 굉장히 10배 이상 크게 성장을 했고요. 한국은 마이너스 1%대의 GDP 성장률을 보였지만 럭셔리 마켓은 그거보다 굉장히 적은 타격을 받은 마이너스 0.1% 정도의 럭셔리 마켓 타격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 세계적으로 GDP 성장률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럭셔리 마켓에서 입었는데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만 그 타격이 굉장히 적거나 또는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차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2015년부터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중국의 전체 명품 소비액 중에서 중국 영토 내, 중국 내에서 발생한 명품 소비액을 보자면 2015년도에 23%였고요. 2019년도에 32%였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약 70%대까지 국내에서 명품 소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을 건데요. 우측에 정리된 대로 보시면 첫 번째 그 단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이 제한됨으로써 저희가 유커라고 불리우는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아니면 기타 국가에서 명품을 소비하던 것을 이제 해외를 못 나가게 빗장이 잠기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명품을 소비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 명품 소비의
액과 그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이 또 2015년부터 중국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품 소비액을 자꾸 이제 해외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명품 관세, 증치세라고 불리는 부분을 인하하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에 8%대였던 증치세가 6.1%까지 인하가 되었고,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는 7.1%, 화장품 같은 경우는 2.9%로 기존보다 절반 이상의 굉장히 높은 관세 인하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해외에서 소비해야 될 명품을 중국 국내에서 소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명품을 구매하게 되는 그 소비자의 나이가 25세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구매하는 고객들보다 한국에 이를테면 고등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이 되기 전에 대학생들 이 명품을 구매하는 그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해외보다는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그런 비중들이 점차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부분들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굉장히 중국 내의 명품 소비액이 또는 명품 소비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명품 럭셔리 마켓이 성장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이유 또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명품 규모 시장은 약 17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년간 약 6%대의 성장을 이어왔고요. 한국의 국민 총소득의 성장률을 보자면 4.3%로 이 국민 총소득 또는 한국 전체의 성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럭셔리 마켓에서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럭셔리 마켓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에서도 이제 명품에 대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실제로 루이비통 또는 에르메스라는 그 두 가지 브랜드만 비교해 보더라도 글로벌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음수입니다.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의 매출 감소 또는 영업이익이 34% 감소했습니다. 19년 대비 20년도에 굉장히 큰 감소를 했고, 다만 한국에서는 매출액도 33%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177%가 늘었습니다. 에르메스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두 브랜드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 한국 시장이 전세적인 글로벌 시장보다 한국의 시장이 갖고 있는 브랜드에서의 그런 느낌과 위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사고 어떤 것들을 질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함으로써 제가 조금 지난 2년 2개월 동안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 구매한 물건들, 그 물건들 중에 또는 경험들 중에 럭셔리 마켓에 속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물건들 또는 경험들이 사실은 제가 이 코로나, 코비드 또는 이 팬데믹 시대 이전에는 사지 않았을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예만 들면, 사실은 제가 지금도 차고 있는데 제가 명품 시계를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는 시계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예물 시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뭐 애플워치든 뭐든 팔에 뭘 감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시계를 굉장히 필요가 없고 불편해하는 사람임에도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고가의 시계를 샀더라고요. 제가 샀더라고요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팔에 감겨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그 조그만 가방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에코백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와이프 팔에도 굉장히 비싼 고가의 가방이 걸려 있고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운전은 제 아내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뚜껑이 열린 오픈카를 샀어요. 사실은 차가 진짜 필요 없고 운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약간 정신이 나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이 짧은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사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소비 활동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한민국의 평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저런 고가의 시계나 고가의 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내가 나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치스러운 어떤 경험과 물건들을 사진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저런 어떻게 보면 큰 소비 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저녁 곱창을 먹을 계획인데, 제가 그 곱창을 먹기로까지 결정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큰 이유가 이게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속한 세대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치제라는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정의고요.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고 굉장히 비싼 그런 물건들 또는 그런 경험들일 것입니다. 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를 조금 더 재해석해보자면 결국은 기능적으로 일상생활의 영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일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비싸게 팔리고 있으며 제가 10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하면 1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소득 향상성,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하면 제가 200만 원의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품군, 그리고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훨씬 더 추구하는 이런 상품군이 결국 사치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심리적 요인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블런 효과라고 하죠. 비쌀수록 잘 팔린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 수요 공급의 원칙에 보면은 당연히 가격이 낮아질수록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배블런 효과는 그 반대 개념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리게 되는 그런 이론에 대한 얘기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이유 또는 명품의 개념이 변한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차차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배블런 효과입니다. 사치제, 특히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배블런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수요급권과 굉장히 다른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고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량이 일정 수준부터는 증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명을 제가 노출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2 브랜드의 카드 지갑이 약 15만 8천 원인데 디올에서는 46만 원입니다. 근데 당연히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뺀다고 보더라도 제2 브랜드 카드 지갑이 훨씬 더 많이 팔려야 될 것인데 결국은 디올의 카드 지갑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키고 많은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결국 배블런 효과의 일종일 것입니다. 그 배블런 효과가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상품군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해당 이론의 바탕으로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본인들의 가격 정책을 당연히 펴고 있을 것이고 샤넬 같은 경우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죠. 샤넬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대 2019년 12월부터 바로 어제까지 총 5번의 가격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샤넬이 연간 가격을 인상했던 또는 건당 가격을 인상했던 인상률을 보자면 약 14% 또는 13% 정도인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저희 삶을 지배하고 있는 2년간 샤넬의 주요 상품들의 가격은 약 57% 또는 16%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실제로 그 샤넬 또는 디올, 루이비통, 구찌 같은 그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들의 주요 상품들의 가격이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면 꼭 해당 가방들을 사오게 되는 그런 형상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배블런 효과에 의해서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보다 훨씬 더 동일한 상품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심지어 샤넬 같은 주요 브랜드들이 팬데믹 시대에 5번 또는 6번의 굉장히 많은 또는 높은 수준의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것이 결국 명품을 또는 해당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흔히 알다시피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고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흔히 만나던 친구들과 소주 한 잔이 굉장히 뜸해졌고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제한적이게 됐고 또는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저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저희 영업시간 제한 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 수의 제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신 것과는 좀 대조적일 수 있는데요. 제 기준에서 보자면 저는 재택근무를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사실 출퇴근 비용 그리고 커피를 사 마시는 비용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었고 그런 비용이 저희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켰고요. 실제로 해외여행도 저는 저희 딸들이 해외여행이랑 호텔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때문에 1년에 1, 2회 꼭 나가던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절약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3번 동안 친구들 만나서 당구를 친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했던 행위들이 점차 줄여지고 또는 못하게 됨으로써 절약된 비용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기부양책 또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지원금을 통해서 저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고요. 제가 소비를 줄이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만이 아니라 저희 전체 국민들의 삶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 소득 또는 소비 지출의 실질 증감률을 살펴보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전체적인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분위 같은 경우에 시장 소득 자체는 굉장히 많이 감소했지만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 지출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금 2년 조금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만 3번 자가격리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자가격리가 조금 더 가볍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하게 자가격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2주간 3번 자가격리를 진행했고요. 그 자가격리가 진행될 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할 때마다 14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3번 격리를 했기 때문에 약 500만 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이 전 증가했죠. 그 가처분 소득을 저는 당연히 소비를 했고요. 그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제가 7살짜리 딸과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7살짜리 친구는 자가격리를 외출 금지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외출이 2주 동안 금지되었고 외출 금지가 풀리는 날 저한테 와서 아빠 외출 금지가 풀렸는데 오늘 뭐 사줄 거야? 오늘 뭐 먹을 거야? 아니면 호텔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도 이제 이런 자가격리 또는 코로나 때문에 억눌린 그런 소비심리 또는 제한된 자기의 자유에 대한 반대급부로 뭔가를 바라는 소비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저는 3번의 자가격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정부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비를 저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그 3번째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명품을 그냥 내가 소비하기 위한 소비재로 인식했다라면 이제 명품을 밸류에드가 가능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또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샤넬백과 롤렉스 시계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백화점 앞에 장사진 줄을 서고 있는 또는 텐트를 치고 있는 장사진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롤렉스 시계는 그 인기가 있는 여러 가지 시계들을 구매하면 바로 그것에 뭐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추가적인 비용을 얹어서 바로 중고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에 미팅이 있어서 아침 9시에 이제 롯데백화점 본점을 가게 되었는데 아침 9시 미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미팅을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놀랐던 점이 제가 9시 미팅이니까 당연히 1시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이제 카페에 가려고 도착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한 20명가량이 백화점 앞에 줄을 서고 또는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오늘 어떤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광경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롤렉스, 샤넬, 그리고 에르메스 주요 매장들을 이제 순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되팔기 위해서 그것을 구매하는 고객들 또는 실제로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매일 그렇게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말에 제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에르메스 매장, 저는 비싼 걸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그냥 가장 싼 에르메스에서 가장 싼 30만 원짜리 넥타이를 하나 사기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래도 오픈할 때 가야 된다고 해서 9시 10분, 오픈하고 10분 이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이미 오늘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가 마감이 되어서 저한테 3시간 정도 대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 정도는 대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저도 이름을 거기에 올려놓고 3시간 동안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대기를 했는데 3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이 오지 않아서 다시 가봤더니 2시간 더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넥타이 하나를 사기 위해서 5시간 동안 백화점에서 대기를 했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이런 명품 매장에서 명품을 구매해서 직접 소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지만 다시 팔기 위해서 그 매장에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실제 몸으로 겪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당근마켓이나 이런 중고마켓 플랫폼에서는 실제로 롤렉스 서브마리너 같은 제품들은 뭐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의 추가 피라고 불리우죠. 그런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리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동일하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20년 또는 19년 전체적인 그 명품 재판매 또는 중고시장이라고 불려지는 세컨핸드 시장의 규모를 보면 실제로 내가 쓰던 상품을 되파는 시장이 굉장히 더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2년, 23년 전망된 수치들을 보자면 사용하던 제품이 아니라 사서 바로 리셀하는 그런 리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 리셀 시장의 부상이 전체적인 그 중고 명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그런
명품 리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 뭐 피레이나 구구스, 크림, 솔드아웃 같은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입니다. 제가 심리적 요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는 세대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너무 흔한 얘기인데 저희 MG 하는 MZ세대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1982년이라서 태어난 연도가 저도 밀레니얼 세대에 속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 제가 갖고 있는 특성들,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MZ세대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느끼는 고통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또는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높고 또 극복할 수 없는, 이를테면 예전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내가 인생이 바뀐다 라는 식의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금수저는 결국 금수저인 것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형태에 대한 고통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들은 그 딜로이트가 MZ세대 서베이라고 해서 글로벌과 한국의 여러 가지 MZ세대를 통해 설문조사한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이런 팬데믹이 MZ세대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와 취업률 관계를 보시면 취업률이 굉장히 급감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집값이 거의 약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비싼 상황이죠. 사실 집을 일반적으로 제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집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회적 환경들이 MZ세대의 인식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투자자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변했고 그 투자자산의 대체로 명품을 보거나 아니면 현실에 대해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사겠다라는 것을 약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는 대신 차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들을 대신 즐기겠다라는 그런 MZ세대의 여러 가지 소비 행태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트렌드가 뭐 플렉스 문화 또는 가심비 또는 SNS를 통한 나의 소비를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 보여주는 것 또는 테크에 굉장히 밀접한 또는 열광하는 그런 형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명품 시장에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 명품의 약 45%를 밀레니얼 세대가 구매했다고 합니다. 저희 백화점이나 일단 명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그리고 50대 초반까지가 주 구매 고객이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올해 저희가 새로 받은 데이터 또는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형상이 반영된 데이터를 보자면 국내 명품 시장의 약 45%는 MZ세대가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를 보자면 해외여행이 제한된 부분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사회현상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게 된 세대의 특성들 또는 그 MZ세대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에 해당되는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의 명품 시장의 절반 가까운 부분들을 MZ세대가 가져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기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명품들이 아닌 새로운 명품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미 또는 메종 키치네 또는 르메르, 메종 마르지엘라 같은 기존의 구찌나 샤넬, 루이비통 같은 급의 명품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조금 용돈을 모아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인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하고 있고요. 저런 뉴 명품들이 전체적인 명품 시장의 부상을 함께 견인하고 있다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큰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기술적 요인일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겹게 최근에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온라인 상거래가 당연히 너무나도 이 명품 시장, 럭셔리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전통적으로 백화점의 명품 매장은 실제로 방문을 해서 구매하는 비중이 70%, 80%였다라고 한다면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해당 명품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3대 백화점의 명품 매출을 보자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명품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산업 전체에 또는 유통업 전체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조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국내 명품, 온라인 명품 시장은 전체 1조 7천억 규모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전체 명품 시장의 약 10%가 좀 넘는 규모입니다. 그 온라인 명품 시장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백화점의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확장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머스티드, 발란, 위즈이드 같은 실제 온라인 명품만을 취급하는 사이트들이 또 굉장히 크게 부상을 했고요.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거래액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가품이면 어떡하지? 내가 샀는데 이게
그 짭퉁이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매장에 또는 백화점을 통해서 방문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진품을 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는 상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과 이런 사이트들의 신뢰성들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런 소규모 사이트를 통한 굉장히 높은 명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브랜드들이 저런 중간에 플랫폼을 끼지 않고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명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비용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 바바토스 같은 경우에 또 파네라이 같은 경우, 브라이틀링 같은 경우가 다 2021년에 본인들의 직접적인 온라인 마켓을 개설했고요. 이를 통해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로드맵인데요. 공식 온라인몰 또는 백화점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면세점을 통해서 본인들의 채널을 확장시켰다라고 하면 이제는 리셀러 직구 또는 마켓플레이스 아니면 직접적인 D2C 마켓을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자 한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 D2C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고객에 대한 니즈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 고객들이 발생시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D2C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판매 형태가 있을 것인데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시장, 마켓플레이스, 위스탁형, 직미애평 이 모든 채널의 명품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늘 쓰는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 이 마켓에서도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톰포드 또는 불가리 피아제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로 이제 선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MZ세대들 또는 더 젊은 세대들이 명품들에 대한 그런 허들 또는 어떻게 보면 명품을 굉장히 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벽들을 좀 낮추고 있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온라인을 통한 매출 부스터가 굉장히 크게 이제 진행됨으로써 그 오프라인 매장 또한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보다는 제품을 보여주고 본인들의 브랜드의 스토리를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소통적인 공간으로 점차 뒤바뀌고 있습니다. 구찌의 플래그십 스토어 또는 지포 또는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 한남 이런 같은 경우 굉장히 재미있고 또는 경험을 위주로 하는 구매보다는 본인들의 브랜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공간으로서 탈바꿈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미래 고객인 Z세대 또는 이 메타버스나 이제 AR 등의 기술들을 적극 도입해서 관련한 여러 가지 제페토나 이제 AR 체험을 할 수 있게 디지털 요소들을 계속 더하는 것 또한 명품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본인들의 이제 향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는 이유들 또는 이 명품 시장이 한국에서 중국에서 성장한 여러 가지 벡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향후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는 이제 인류와 함께 떨어질 수 없다. 그냥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 연도가 지나면 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저희 인류와 함께 하든 아니면 정복이 되든 저희는 그 팬데믹 너머의 시대의 럭셔리 마켓을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어떤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점들이 고객한테 큰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근본적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보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슈 관련해서 O2O 전략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고객들에 대한 타겟팅과 그 고객들에 대한 극개인화를 진행하는 것 또한 당연히 진행이 돼야 하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ESG 관련한 요소들을 브랜드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MZ세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통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들을 고민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흔히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보여지는 애플 또는 디즈니 또는 레고 코카콜라, 스타벅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품 또는 유행을 넘어서 이제 브랜드까지 넘어선 러브마크가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명품 또는 호텔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하는 럭셔리 마켓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사실은 러브마크를 향해 가야 되는 그런 기업의 이정표적인 목표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브마크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보자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마트, 아마존, 넷플릭스, 샤넬 같은 경우가 각각 서로 다른 전략적 아젠다를 가지고 고객의 러브마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의 통일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표처럼 넷플릭스와 가는 길이, 샤넬과 가는 길이 다르고 아마존이 가는 길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업은 각자 자기의
캐릭터와 자기 브랜드가 갖고 있는 특성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시장 또는 자기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인들의 전략적 아젠다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아젠다를 어떻게 드라이브 걸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 판단 또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고 그 한가운데 모든 전략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팩터는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흔히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한다.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이해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 예를 들자면 인간 홍윤기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가 100%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런 브랜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욕망, 제가 갖고 있는 니즈, 숨겨진 니즈 또한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와이프가 맛있는 걸 해줬을 때 제가 너무나도 감동한다면 그건 제가 인지하지 못한 제 숨겨진 니즈를 저희 와이프가 간파하고 제공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감동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인간 홍윤기라는 고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브랜드들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검색창,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흘리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제 정보들 제가 오늘 관심 있어 제가 사고 싶어서 검색하는 정보들은 사실은 그 럭셔리 브랜드들한테는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털 사업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갖고 있는 제 고객 정보와 제가 실제로 구매할 때만 발생하는 제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브랜드 사이의 괴리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훨씬 더 저의 숨겨진 니즈 또는 제 니즈를 완벽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명품 브랜드들 또는 일부 브랜드들 또는 일부 사업자가 그런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브랜드들이 또는 사업자들이 고객에 대해서 인간 홍윤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미니쿠퍼를 구매했고요. 미니쿠퍼가 BMW 그룹에 속해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저는 그 전부터 BMW를 굉장히 타고 싶었던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대학생일 때부터 드림카였기 때문에 BMW를 구매를 했고 지금 BMW를 타다가 중간에 차가 너무 낡아져서 새로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BMW 코리아 또는 BMW에서 벌써 차를 3대나 구매한 고객인데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이를테면 어떤 프로모션이 존재하는 날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동시에 3개가 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 차를 첫 번째 차는 코오롱 모터스에서 구매를 했고 두 번째 차는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동성 모터스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BMW라는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BMW의 차량을 구매한 것이지만 제가 구매한 채널 또는 BMW는 그걸 외주주고 있는 판매 채널 제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그 개인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채널이 개별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과연 BMW는 내가 이렇게 BMW에서 3대를 차를 구매한 충성 고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동시에 똑같은 문제가 3번 날라오는 경우에 저는 약간의 브랜드에 갖고 있는 로열티에 상처를 입고 제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라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식의 마케팅은 고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사실 근데 비단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BMW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브랜드 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인간 홍윤기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있을 그런 환경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결국 팬데믹 시대 이후에 저희 브랜드 또는 저희 사업자가 고객의 러브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조금 편하게 쉽게 그냥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경제 또는 럭셔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달드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것 같고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